바로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10월 넷째 주 언론 보도를 집중 분석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2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하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외교안보 수석 교체를 두고는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한 문책성 인사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청와대는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 대해서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60여 년간 헤어졌던 이산가족들, 기나긴 세월의 깊이만큼 저마다의 사연도 많았습니다. 네가 살아서 가슴이 될 줄을 저기 알았다. 이번 1차 상봉 행사에는 남측 389명, 북측 141명의 이산 가족들이 꿈같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상봉자 대다수가 고령이어서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1살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세계 최고 권위의 폴란드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6살의 피아노를 시작한 조 씨는 11살 때 금호 영재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각종 세계대회에서 최연소 우승을 휩쓸어 왔는데요. 이번 대회에선 쇼팽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해 콩쿠르 우승과 함께 최고 연주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 화백이 지난 8월 미국에서 타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화백의 사망 사실은 딸 이혜선 씨가 유골함을 들고 서울 시립미술관 수장고를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강력한 채색화로 한국 화단에 큰 자취를 남긴 천화백의 작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전국 대부분 지방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하고 밖에 나왔는데요. 공기가 안 좋고 목도 칼칼하고 미세먼지 때문에 좀 안 좋네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 공기가 정체된 가운데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와 공기 상태가 악화된 건데요. 내년 5월까지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남북 8.25 합의 이행의 첫 단추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은 지난주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밝힌 대북 공동성명에도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 과정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시청자 평가원의 모니터 결과를 들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문관현의 통일열차와 뉴스 현장 1314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외교안보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놓는 문관현의 통일열차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만나보시죠. 먼저 토요일 오후 3시에 방송된 문관현의 통일열차에 대한 모니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방송에서는 오후 3시 29분부터 약 15분 40초 동안 한미 정상회담 의미와 과제는 편을 다뤘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고 기자회견 석상에서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또 그동안 한중 관계가 밀월 관계로 비춰진 만큼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해 미국 측이 섭섭해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는데 이를 불식시키는 공동성명이 나왔으니 주목할 만했습니다. 문관현 기자는 외교안보 전문 기자답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를 이해하기 쉽고 심도 있게 짚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를 문관현 기자는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에 최고 시급성을 갖고 또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공동설명서를 내는 수준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려 했는데 북한 문제만을 다룬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떠한 의미에서든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동시에 북한이 대화의 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대화의 의지도 보여주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외교가 중국 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우려가 국내는 물론 미국 일각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 한미 정상 모두 중국 경사론을 부정했습니다. 다만 안보 문제, 즉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등에서 중국이 국제적인 룰을 지키지 않고 무력 도발을 한다거나 영토 개입을 한다든가 할 때는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음도 짚어주었습니다. 또 문관현 기자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과제도 푸는 실마리를 주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간의 정상회담까지 가능하게 되었고 다음 달에라도 한일 양자회담이 열릴 경우 역사, 안보, 과거 문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컸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자막에 한미 정상 북핵 최고 시급성 첫 북 공동성명이라 나왔는데 북의 공동성명이 아니라 대북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는 불명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화면에서는 공동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뭔가 근심 어린 걱정스러운 눈으로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는 장면은 좀 어색했습니다. 백악관 난로 앞에 앉아 화기애애하고 밝은 표정으로 서로 웃는 표정을 나누었는데 그 장면을 부각시켜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떻든 문관현의 통일 열차를 보니 그날 새벽에 있었던 정상회담과 공동성명, 기자회견 내용을 불과 몇 시간 만에 속보로 전해준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또 깊이 있는 시각에서 정상회담의 의의를 정리해 주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을 칭찬해야 하겠고 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시청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문관현의 통일열차를 살펴본 김민기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취재 현장의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뉴스 현장 1314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다음은 평일 낮 12시 40분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 뉴스 현장 1314를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재 현장에서 생생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전달하는 현장성 강화 와이드 뉴스입니다. 저는 특히 10월 20일 오후 2시 7분부터 13분간 방송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실효성 논란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날은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출연해서 아주 박식하고 핵심을 꿰뚫는 해설을 해주어 시청하기에 편안하면서 또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정부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지만 과거 대책의 재방송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눈에 띄는 정책이 있네요. 국가가 처녀 총각 단체 미팅을 주선한다고 하는데 야당에서는 당장 이거 개그 콘서트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라고 흥미진진하게 시작했습니다. 자막도 진행자의 질문과 최영일 출연자의 답변 내용을 실시간에 맞춰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 특히 시청하기에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진행자의 질문과 최영일 평론가의 답변이 명쾌해서 재미와 흥미를 느꼈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주택 마련이 문제인데 정부가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 대출 한도를 올려주겠다 그러는데 막상 젊은 층들은 전셋집 찾기도 어려운데 대출금을 늘려서 뭐 하느냐고 이야기한다면서요? 라고 질문하자 정부,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초점,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냉담한 2030 외라고 하는 자막이 동시에 나오고 젊은 층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20대, 30대들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 빚을 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 상황에 결혼을 하려면 또 빚을 지라고 하니 결국 젊은이들이 보기에는 지원이 아니라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3포 세대, 5포 세대로 가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이벤트일 뿐 기본 대책, 중장기 대책으로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고 통렬하게 지적을 해주는 식이었습니다. 또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돋보이는 이유는 당정이 내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번 기본계획 시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주축이 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 인구가 절벽이고 저출산 고령화되면 경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경제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되거나 청와대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지대계 인구 문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지금 여성가족부와 복지부에만 이 문제를 던져놓고 어떻게 해보라는 건 안 된다. 전 정부 부처가 총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고용, 복지, 여성가족들이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하고 젊은이들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종합적이고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짚어주는 통계함 때문입니다. 다만 오개티도 있었습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보완점은 이라는 자막이 나왔는데 보완점의 오타입니다. 이런 초보적인 맞춤법 실수는 사실 식품 속의 대장균 같아서 완전히 없애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담당 PD나 작가가 자막을 읽어보면서 빨리 내리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번처럼 2분 동안 그대로 노출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의 프로그램 중에서 뉴스 현장 1314를 중심으로 살펴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양현주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다고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명품 리포트 맥은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을 각각의 코너마다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자들의 냉철한 비판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프로그램 안에서 한 주간의 가장 뜨거웠던 정치, 경제, 사회 이슈들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는데요. 또한 기업 기상도와 같이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흥미롭게 전달하려고 노력한 제작진의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18일에 방송된 방송분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방영되는 명품 리포트 맥은 보도국 기자들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속사를 가감없이 살펴보고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최근 국내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안들에 대한 각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여의도족 집계, 기업의 흥망성쇠를 날씨에 비유하고 그에 대한 간단한 원인과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는 기업 기상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이슈를 재조명해보는 현장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코너마다 보도국 기자들의 설명과 그들의 시각이 뚜렷하게 드러나 흥미로웠는데요. 또한 각 코너의 도입부와 후반부에 아나운서가 사안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고 시사점도 던져주어 전반적인 구성이 탄탄하고 풍부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 여의도족 집계에서는 역사교과서 논란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당과 야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과 시위 영상을 추가함으로써 사건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한다. 정권 맞춤형 신임이와 역사 왜곡 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했던 것과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이정희 후보의 토론 영상을 추가함으로써 단순히 역사교과서 단일화 사안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과거부터 고질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역사 논쟁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사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김재원 기자가 마무리 멘트에서 해답은 교과서에 있다고 함으로써 교과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함을 환기했습니다. 이어서 기업 기상도에서는 기업의 상황을 맑음과 가을비에 비유하여 표현했는데요. 기업의 악재와 호재를 날씨에 빗대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경제 시사를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기업 설명에 이어 김종수 기자의 촌철살인과 같은 멘트들은 시청자 입장에서 기업에게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주는 것 같은 시원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님, 2년 만에 리콜.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불프, 국방 등 지나친 줄임말과 그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시청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생소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자막을 넣는 등의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인에서는 피해자 4만 명, 피해 금액 4조 원의 희대의 사기범 조이팔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영상을 통해 조이팔 사건의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조이팔 생존설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인터뷰를 비중 있게 다루고 피해자들이 직접 만든 수배 전단지를 보여줌으로써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네, 명품 리포트 맥을 살펴본 양현주 학생의 시청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점 느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명품 리포트 맥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구조를 통해 기자들의 다양한 시각과 비판적인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각 코너마다 아나운서의 중립적인 해설로 객관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시청자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려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엿보여 냉철하지만 따뜻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명품 리포트 맥이 시청자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사이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더 나아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한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모니터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른바 캣맘 사망 사건. 언론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을 겨냥한 혐오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보도하면서 인터넷에선 때 아닌 길고양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언론은 용인 캣맘 사망 사건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홍원식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예, 속칭 언론에서 지금 캣맘 사건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에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2명이 화단에서 고양이 집을 만들어주고 있다가 아파트 상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서 한 분은 사망하고 또 다른 한 분이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사건을 얘기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이 두 사람이 길고양이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 기반해서
속칭 캣맘 사건이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언론들이 이 사건이 바로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했다라고 추정하며 관련 보도를 전달하였습니다. 네. 최근 많은 지역에서 이제 길고양이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길고양이를 돌봐주고자 하는 보호론자하고 길고양이가 발생시키는 이런 소음과 쓰레기 등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에 관련된 보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런 캣맘에 대한 집단적 혐오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보도는 상당한 파급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언론에 이런 보도가 있은 다음에 캣맘 사건이라는 것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 댓글과 각종 커뮤니티에서 관련된 많은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 결과 이번 언론 보도와는 달리 이 사건이 초등학교 3명이 이른바 낙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장난으로 벽돌을 던져서 발생한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는 사건 발생 초기에 특히 혐오 범죄다 이렇게 규정짓고 집중해서 보도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이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특히 경찰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분명히 이번 사건을 언론이 캣맘 사건으로 지칭을 하고 그리고 길고양이를 둘러싼 갈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분명히 성급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건 관련성 여부하고 상관없이 우리 사회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그런 것을 충분히 언론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동물과 관련된 분쟁을 부각시키고 이번 사건이 직접적으로 이런 혐오 범죄로 시작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은 다분히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먼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일으킨 점이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관련 보도 때문에 마치 사건의 피해자를 포함한 해당 용인 아파트의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도 좀 지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 확인돼서 나타나는 이런 증언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으로 사망하신 피해자분은 흔히 캣맘이라 불리는 이 길고양이를 돌보는 그런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당연히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그 문제 때문에 어떤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는 최근 고양이 때문에 어떤 분쟁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민원이 접수된 것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에서는 지역 주민들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다소 과장해서 보도를 한 것이죠. 나아가서 이번 사건이 마치 이런 갈등에 의해서 의도적인 폭력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것처럼 다소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지역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이런 길고양이 등 이런 동물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갈등이 곧바로 폭력적인 행위로 연결될 것처럼 좀 과장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언론이 이런 과장된 보도를 한 배경은 단지 그 두 피해자가 고양이 집을 만들어주고 있었다는 굉장히 단순한 팩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 충분한 취재와 확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오보가 나지는 않았을 텐데요. 결국 단순한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이를 증폭시켜서 큰 오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언론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부 언론에서는 피해자나 용의자 가족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런 보도 태도가 문제는 없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사건 초기에 이런 오보도 문제가 되지만 경찰의 보도 이후에 나타나는 언론의 모습도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건 초기 보도 과정에는 피해자 이 두 분이 다른 지역 주민들과 심각한 갈등이 겪고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서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있고요. 사건 이후에는 지금 경찰 발표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관련된 가족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또 다른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입은 그런 슬픔과 분노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한 것이고 언론에서 보도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연 그 초등학생 용의자들과 또는 초등학생 용의자들의 가족들과 대립적인 틀 속에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언론의 모습인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다시 좀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언론의 모습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도 용의자들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도하게 용의자의 신원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되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초등학생들과 관련해서 초등학생들이 고의적이었다거나 또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었다는 듯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을 전함으로써 대중들의 분노를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충분히 제도적으로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초등학생들의 학교, 학년 등 이런 신분을 노출시키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들이 마구 던져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길고양이와 관련된 이 섣부른 보도를 통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많이 야기했는데요. 언론이 이렇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놓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언론이 이런 관련 소식을 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현재까지 정황을 보면 이번 사건은 무슨 특정한 의도성을 갖고 이렇게 발생했다기보다는 다분히 돌발적인 사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사건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사건이 좀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 선정적으로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논란을 확대하는 그런 보도 태도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채 섣부른 추정과 그리고 과장을 증폭시키는 그런 보도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언론은 최근 보도는 있으나 취재는 없다는 굉장히 비아냥 섞인 비평을 듣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취재 그리고 사실